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을 좀 하는 형으로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사야 되는 것인지,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을 사지? 부동산 같은 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나 빌라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4억, 5억, 6억을 모아서 사게 되면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산의 가치의 상승이 우리가 저축하는 그 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집을 못 사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방법은 간단하게 본인의 월급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둬야 됩니다.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800이면 800만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월급에 맞춰서 일단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4억짜리 사면은 나는 지금 돈이 한 1억밖에 없는데 너무 큰 빚을 지는 게 아닐까?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좋은 계산기가 있는데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보시면은 네이버에 네이버 계산기라고 칩니다. 네이버 대출 계산기.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빚을 집니다. 그러면 3억을 입력하고요. 대출 기간은 보통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년으로 거의 대부분 하죠. 30년. 현재 이자가 3%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3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본인이 한 300만원 번다 하면은 130만원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1억 정도는 내 돈이 있고 그럼 2억 정도 빌려서 3억짜리 집을 사야지 라고 하고 2억을 넣어보면 87만 5천원 정도? 그러면 내가 300만원 정도 벌면 87만원 정도는 나의 그 부동산 거주 비용으로 써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월급이 많으신 분은 6, 7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 라고 알아보게 되면 한 달에 175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나가는 부동산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예측을 해보면 내가 이 정도 집을 사도 될까라는 게 좀 확신이 서겠죠. 물론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자가 올라갔을 땐 어떻게 될까? 그땐 간단합니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나빠지면 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6%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했을 때 그 이자를 한번 넣어보고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원금과 이자를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정도면 주택을 구입해도 되는 겁니다.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빚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서장훈 있죠. 서장훈 같이 유명하고 돈이 많고 그런 건물주도 건물을 살 때 빚을 지고 삽니다. 근데 하물며 그보다 약간 우리 경제력이 떨어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빚을 최대한 안 지려고 하고 빚을 지면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려고 하고 이 빚을 레버리지로 잘 활용하지 않는 거죠.
물론 과도한 빚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본인 월급 한도 내에서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직장만 다니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돈이구나 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주택을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주택을? 본인한테 맞는 주택을 구입하면 되는 거죠. 한간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은 뭐 무슨 소장, 뭐 무슨 교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리 어쩌고 저쩌고, 인구 절벽 어쩌고 저쩌고, 또는 뭐 디플레이션, 여러 가지 등등 말을 많이 하죠. 그 전문가들이 과연 주택을 몇 번 사고 팔아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한 4-5번 사고 팔아봤을까요? 또는 그 전문가들이 주택으로 돈을 벌어봤는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근데 아마 못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돈을 벌지 않는 거죠. 물론 잃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봐온 상황을 쭉 보면은 하락론자들이 더 안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죠. 상승론자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 대출 계산기를 활용해서 나의 부채가 이 정도 있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 주택은 사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면 주택을 사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돈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라는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돈은 내일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돈의 값어치는 항상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주택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남이 아파트가, 평당 말고요, 강남 아파트가 1억을 돌파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1억씩이나 주고 집을 사? 그런데 지금 보면 20억, 30억이 우습죠. 그리고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죠. 주택복권에서 당첨 1등이 되면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근데 세금 40% 정도 제하면 한 1억 정도 가져가는 그런 복권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 복권이 1억만 돼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 당첨된 돈 1억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억으로는 오피스텔 한 채 전세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으면 이 돈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다른 자산으로 얼른 바꿔둬야 됩니다. 돈을 통장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물론 저축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자본이 어느 정도는 모으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모았으면 그거를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바꿔두는 거죠. 막말로 부자들이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돈 100억, 20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사놓고 있을까요? 땅을 사놓고 있을까요? 채권을 사놓고 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 돈이 많은 부자들조차도 현금을 온전히 그대로 쥐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현금을 온전히 쥐고 있냐? 보통 좀 직장인 서민들, 그 사람들은 200, 300 이렇게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계속 차곡차곡 통장에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돈이 불어나느냐? 절대 불어나지 않죠. 이자를 주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줘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 한번 사 먹으면 그 이자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돈이 불어났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무언가의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좀 뭔가 이렇게 계속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 한 가지, 만약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경우는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찍어내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 해외여행 가는데 보면은 환전을 하잖아요. 요즘엔 신한 솔 환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환전 우대를 잘 쳐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환전 받을 때 헌돈으로 받아본 사람,
막 다 쭈그러지고 찌글찌글해진 달러로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마 환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빳빳한 새 돈으로 줍니다. 한 명만 환전하는 게 아니죠. 1년에 몇 천만 명이 해외에 나가고요. 몇 천만 명이 환전을 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만 환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몇백가 국가에서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전하는 사람들 모두 다 빳빳한 새 돈을 받습니다. 그 새 돈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달러와 같이 한국은행에서도 우리 원화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물가가 상승했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을 해서 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자라기보다는 뭐 돈이 많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뭐 또 이런 비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뭐 해서 뭐 부자 되면 뭐 행복한 거, 돈 있으면 행복한가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초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물론 행복을 다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는 여지가 또 굉장히 많죠. 그 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부라는 단어가 웰스라는 단어인데 WEALTH라는 단어예요. 이 웰스라는 단어를 잘 뜯어보면은 돈에 또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웰스에서 앞에 WEAL을 뜯으면 wil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will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행복이고요. 뒤에 th 단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will과 s가 합쳐지면은 웰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웰스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아까 그 부자를 뜻하는 웰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풀어보면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뭐 갭 투자하는 애들 나쁜 애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또는 뭐 부동산 투기는 나쁜 거야? 경쟁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본인을 그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뛰어들어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공부를 좀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겠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바뀌진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내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내가 이 대하는 마음을 좀 마인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또 비판론자 중에서 또 하락론자 중에서 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왔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돈이 시중에 늘어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돈이 시중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이나 자산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은 1989년에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엄청 폭락을 했다고 알고 있죠. 자산가치가 물론 폭락은 했습니다. 언제까지 폭락했어요? 어디까지 폭락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에 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긴자라는 곳이 있어요. 긴자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인데 일본의 강남은 지금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의 강남 땅값은 평당 4억입니다. 집 한 채가 아니고요. 땅 한 평이 4억입니다. 비싼 땅, 최고가 땅은 14억이고요. 디플레이션 왔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긴자 땅값은 엄청 올랐죠? 떨어진 곳은 바로 주변 신도시들입니다. 주변의 다마 신도시, 우리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2기 신도시 정도 되는데요. 1기와 2기 사이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도쿄 집값을 잡고자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교통망을 확충해서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고 신도시에 집을 싸게 공급해서 집값을 좀 잡겠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도시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젊은이들이 다 떠났고 빈집 사태가 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위성 신도시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미래도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를 또 짓고 있죠. 예전에 뭐 3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없을 때 제가 주변에 신도시 절대 가지 마라, 2기 신도시 가지 마라, 앞으로 3기, 4기, 5기 신도시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3기 신도시라는 걸 자체를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됐죠. 1기, 2기한테 사망 선고를 내렸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4기 신도시를 발표할 겁니다. 몇 년 후에 또. 그러면 3기 신도시한테 또 사망 선고를 내린 거고요. 계속해서 신도시들은 다른 신도시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가더라도 뭐 전세로 가든지 월세로 가든지 해야지 사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야 될까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인서울에 사야 됩니다. 신도시 요즘 한 가지 예로 들면은 3기 신도시도 문제가 많은데요. 다산 신도시 옆에 왕숙을 또 뭐 하고 있죠. 남양주 왕숙. 다산에서도 강남까지 출퇴근이 2시간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 그 자차로 해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고요. 차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옆에 왕숙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왕숙에 거주하는 또 몇만 명이 또 강남으로 출근을 하겠죠. 차가 더 막히겠죠. 대중교통은 더 타기 힘들겠죠.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또 하남 교산 그 옆에 보면은 3기 신도시 그쪽에 설린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설린촌은 굉장히 발달이 잘 된 곳이에요. 상권도 잘 돼 있고요. 공단 단지도 잘 돼 있고요. 주택 단지도 잘 돼 있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밀어버리고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한 3기 신도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3기 신도시에 가서 피해를 보지 마시고요. 또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구매해서 피해를 보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보면 분명히 저렴하고 좋은 집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좀 보시고요. 괜찮은 지역을 본인이 좀 찾아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정부가 집값을 잡아서 서민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원래도 안 믿었지만 좀 더 확신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막 했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평당 1억 시대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남 평당 1억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강남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남이 평당 1억을 돌파했죠. 그랬더니 뒤늦게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분양가 평당 1억을 막겠다. 나는 시세 1억을 막겠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러한 아마추어한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약간 좀 전문가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앉아있다면 저도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누가 봐도 길게 말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인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뭘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요. 어설픈 전문가들을 믿지 말고 좀 잘하는 사람들을 좀 따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를 잘하고 싶으면 당구를 잘 치는 친구랑 같이 당구를 치죠. 그러면 늘게 됩니다. 또는 뭐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 그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친구랑 같이 PC방을 다니면 늘게 되죠.
스키를 잘 타고 싶으면 스키를 잘 타는 친구랑 같이 스키장을 다니면 또 늘게 되고요. 부동산을 잘하고 싶으면 주변에 부동산을 잘하는 친구 또는 관심이 있는 친구랑 같이 뭐 형 동생이든 언니 오빠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구경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전문가 말 하나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정보를 획득하고 주고받고 이러면서 자신의 그런 부동산 금융 능력을 조금씩 한 단계씩 키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또 많은데 이렇게 제가 좀 추리다 보니까 핵심 내용만 얘기를 전달해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랑 앞으로도 같이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지 한번 서로 토론하면서 의논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수십 채 사고 팔아봤고 이렇게 몇 년을 길게 뭐 2011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 반대가 뭐더라? 방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